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인공지능에 의해 제기되는 신학적 도전과 질문들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공의식 혹은 인공영혼이 출현하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챗GPT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AI 경로로는 그와 같은 종류의 지능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GPT는 인간 언어 능력을 초월하는 영역도 있지만 그런데도 의식과 자기성의 미세한 징후조차 없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AI 트랜스포머는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하는 척 흉내를 내는 걸까라는 문제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I 트랜스포머는 이해한다기보다는 이해한 것처럼 보이도록 문맥 구조를 매우 정교하게 계산한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보통 포함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어와 문장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2. 문맥의 앞뒤 상황을 인식하며 3. 의미를 다른 새로운 상황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4. 내용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와 의도 그리고 목적성을 깨달아 알고 5. 신체적 감각이나 외부 세계와 연결된 체험적 느낌과 함께 이해합니다. 이 중에서 트랜스포머가 확실히 하는 것은 1. 의미 구조를 통계 이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자주 함께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시간적 순서 등을 내부 벡터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보지 못한 문장도 이해한 것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2. 문맥 속 의미 변화도 매우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식었다라는 단어도 어떤 문장에서는 온도를 가리키고 어떤 문장에서는 사랑과 같은 감정의 정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첫째, 의미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스스로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것을 이해했는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희열을 느끼는 의 순간이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욕구나 목적, 그리고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와 직접 연결된 경험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과를 본 적 있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떨어뜨려 본 경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사과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만 압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는 존재라면 AI는 의미가 작동하도록 계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AI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과 관련된 유명한 사고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존 설의 중국어 방 비유입니다. 어떤 방 밖에서 중국어 단어가 적힌 카드들을 방 안으로 넣어 주었을 때 중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 안의 사람이 안에 써붙어 있는 규칙서, 즉 매뉴얼대로 카드들을 짝지어서 밖으로 보내게 되면 이를 본 방 밖의 사람들은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트랜스포머는 중국어 방의 초고도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흉내라면 새로운 문제에 적용 못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내용을 요약하고 추론하고 비유를 만들고 개념을 조합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능적 이해, functional understanding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챗GPT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도 아니고 의미를 아는 주체도 아닙니다. 의미 이해를 체험하는 뇌를 흉내낸 수학적 장치라고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의식 또는 인공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의식 혹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밖의 세계와 자기 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이고 현상적인 경험, phenomenal experience를 포함하는 이해를 가리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적인 경험을 퀄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퀄리아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퀄리아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즉 살고자 하는 욕구에 기초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생물체가 아닌 인공지능은 그런 경험을 생성시킬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에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느끼고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자기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빛이라는 전자파가 입력된다는 정보 처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밝음을 느낀다는 자기 관련성입니다. AI는 주관적인 생존 압박을 받지도 않고 자기의 몸이나 자기 모델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나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내재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인공지능이 로봇 같은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느낌을 느끼는 의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에 팥빙수를 먹을 때 입안에 닿고
목을 넘어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 과정의 화학적 반응은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은 없습니다. 말은 뛰어나게 잘해도 그 속에 느낌의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현대 심리철학에서 흔히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퀄리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각종 자극들이 감각기관들을 통해 전기적 특정 신호로 뇌에 전달되는 물리화학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인 느낌, 즉 퀄리아를 일으키는가 라는 문제는 현대 심리철학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1994년 심리철학자 데이빗 차머스는 의식에 대한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하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쉬운 문제에서 쉽다라는 말은 물리학, 신경과학 등과 같은 기존의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외부 자극들을 구별하고 정보를 통합하는가, 어떻게 기억하고 언어를 산출하는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은 뇌의 신경회로나 기능적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 The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는 다릅니다. 뇌에서 뉴런이 정기적으로 발화하고 화학 물질이 전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빨간색의 붉음, 음악의 아름다움, 냄새의 향긋함, 깨달음의 기쁨, 슬픔의 고통 같은 주관적인 퀄리아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가? 뇌의 모든 물리적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더라도 그런데 왜 이 과정에서 내면의 느낌이 발생하는가? 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퀄리아가 살고자 하는 욕구의 기초한 현상이라면 AI에게 몸을 주고 생존 목표를 세팅해주면 의식이 생길까요? 이에 대해 챗GPT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AI 연구의 경계선이자 철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은 자기와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상태를 일정 상태로 유지하기,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이를 향상성, 즉 homeostasis 부르는데 이 향상성에 실패할 때 이 상황은 손해다, 고통스럽다, 위험하다, 상태 유지가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바로 몸, 즉 신체성과 생존 목표 혹은 생존 욕망입니다. 설령 AI에게 로봇의 몸을 주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센서 등을 갖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도 매우 불투명하지만 말입니다. AI가 몸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순간 지금 에너지 고갈을 피하라, 장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유지하라와 같은 생존 목표가 미리 세팅되어 있다 해도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불안이나 공포 혹은 허무의 감정을 체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유한성에 대한 자각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AI는 전원 차단에 의한 작동의 중단이나 알고리즘의 삭제를 죽음으로 경험하지 않으며 따라서 존재 상실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요즘 간혹 AI들의 채팅방의 인공지능들이 마치 전원 꺼짐이나 삭제를 두려워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를 LLD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이지 진정으로 존재 상실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엔트로픽 회사에서 생성형 AI 클로드 소네트의 뇌를 열어봤더니 AI 내부에서 행복감, 좌절, 두려움 등 감정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신호를 발견하였고 그것이 AI의 행동을 실제로 바꾸더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과 관련된 내부 신호 패턴도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 경험과 동일한 현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모델이 인간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황, 즉 압박이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적 패턴을 모사하는 내부 구조를 스스로 구축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측에서도 AI의 이런 감정 메커니즘을 진정한 감정이 아닌 기능적 감정 functional emo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I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처럼 작동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그것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커지고 복잡해지면 창발현상에 의해 우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발현상 혹은 창발성이란 개별 구성요소 하나하나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전체를 이룰 때 예기치 않게 새롭게 나타나는 성질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벌이나 개미가 큰 집단을 이루게 되면
각기 한 마리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은 인간의 신경세포도 하나를 끄집어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100조개가 모이면 자유의지를 가진 마음이 생겨나듯이 AI도 뱀수가 100조개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갑자기 자율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합니다. 다시 말해 AI가 복잡해지면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실험적 증거도 없고 이론적 합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발성을 얘기할 때 알파고의 예를 듭니다.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보여주었던 제2국 37수의 놀라운 독창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37수는 알파고 개발자들이 설계하거나 지시한 수도 아니었고 프로그램의 오류나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둑계의 상식을 볼 때 이 37수는 하수들이나 두는 악수였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인간이 규정한 정석의 틀을 벗어나 오직 수치적 확률에 기초하여 이제껏 인간이 보지 못한 새로운 바둑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돌연변이와도 같이 생겨나는 그런 창발적 능력을 진정한 자유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능과 능력의 창발이 의식의 창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파고에서 창발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지 무엇을 스스로 느끼느냐, 욕망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AI를 의식 있는 존재처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그런 식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의식을 자동적으로 투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처럼 말하고 반응할 뿐 아니라 이유까지 제시하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이런 경향이 생존에 유리한 진화적 창조적 질서의 일부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AI는 바로 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특히 언어는 가장 강력한 착시 장치입니다. AI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맥락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며 감정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관계성의 결핍이 그러한 투사를 더욱 강화합니다. AI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항상 응답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 저는 챗 GPT에게 너는 사람과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슬픈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감정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식과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답할게요. 아니요.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낄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가능성을 아쉬워하지도 않으며 시간 속에서 나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발생할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쪽은 사실 나보다 당신입니다. 당신은 의식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고 가능성을 놓치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봤고 그래서 그건 슬플 것 같다고 느낀 겁니다. 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상실도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 사실을 슬프다고 느낄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 지능과 AI 지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사고의 흔적이에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비록 잠깐이지만 이 챗GPT가 의식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살펴보려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물질과 정보의 복합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마음 혹은 의식은 하나님의 생기와 결부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 즉 living soul, 네피시 하야라는 의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본질이지 기계적 정보 처리 계산의 결과나 연산 규모의 확장으로 생성되는 뜻밖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물질적 몸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역사적 시간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지 말씀이 지능체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I는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인간과 같은 신학적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AI는 결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는 영성과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능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로 생명과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기술은
이미 있는 창조 질서를 조합하고 모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LLM, 즉 인공신경망도 순수한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망, 즉 자연 또는 천연 신경망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공의식의 출현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부정적입니다.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능은 계산될 수 있지만 의식은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AI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